킴스 푸드 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설이 잘 달려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설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지의 3패 측정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 3패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페록사이드 밸류죠. 잘 아시겠지만 페록사이드 밸류는 초기에 증가했다가 점차 분해되어서 감소하는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증가했다가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 정답은 1번이었고요. TBA 값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로나이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아니시딘 값이라고 해서 2 알케날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CDA 값이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을 해석해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C가 conjugated, D는 dianoic acid, 즉 공액형 이중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공액형 이중 결합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중성 지질에서 지질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속실랩 방법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속실랩 방법에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의하게 봐야 됐던 거 하나가 지방을 추출하는 물질로 에테르를 사용했었죠. 속실랩 방법에서는 에테르로 추출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B랑 C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 되죠. 기름과 유기용매에서 잘 녹죠. 지용성이니까.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고요. 비타민의 전구체가 없나요? 아니죠. 비타민 A의 전구체는 뭐예요? 카로틴이죠. 카로틴 중에서도 베타카로틴. 뭐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일일 섭취량이 필요 이상일 때는 체내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몸에 축적이 돼서 이상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황산구리 알칼리 용액에 넣고 가열을 할 때 붉은색 침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무슨 반응이죠?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당 중에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냐 뭐 물어보는 거예요? 환원당을 알고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죠. 너무 많이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다당류가 아닌 이당류 그리고 단당류 중에서 환원당이 아닌 거는 이번에 나와 있는 스크로우즈 설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버터나 생크림을 수저를 떠서 접시에 올려놨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버터의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성질 때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탄성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죠. 스프링 생각하면 되죠. 근데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소성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려는 성질입니다. 뭐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변형시켜 놓으면 그대로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런 성질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점탄성은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점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려는 물리적 성질은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는 문제는 무기질의 주요한 생리작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칼슘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뼈, 치아 등의 구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철은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입니다. 염소는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 이거 뭐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 요오드입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혹시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됐을 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오드를 보충해주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은 요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제는 식품 관능 검사에서 종합적 차이 검사, 이거 뭐랑 많이 비교했었죠? 특성 차이 검사라는 게 있었고 종합적 차이 검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성질, 어떤 단맛이나 짠맛 또는 어떤 향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검사할 것이냐 차이였는데, 종합적 차이 검사는 뭐가 있었죠? 3점 검사도 있었고요. 1, 2점 검사도 있었고 단순 차이 검사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점 비교 검사나 순위법, 평점법이 특성 차이 검사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래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 게, 잘 보면 마이야르 반응 많이 들어봤어요. 캐라멜라 반응, 비타민C, 티로신 아아제, 이건 뭐예요? 이미 효소입니다.
뭐뭐 나아제, 뭐뭐 네이즈 다 효수죠. 티로시 나아제에 의한 갈변 반응, 이게 효소를 쓰기 때문에 이건 효소적 갈변 반응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었네요. 제해주는 문제 볼게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점성 물질 중에 검류,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고무질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바로 덱스트란입니다. 그럼 덱스트란은 뭐가 만들어내냐? 이거 아마 발효에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 류코노스탁이라고 하는 류코노스탁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만들어내죠. 이 미생물이 뭘 가지고 만들어내요? 수크로우즈를 가지고, 설탕을 가지고 만들어내죠. 글루코즈를 중합시켜서 덱스트란을 만들고, 뭐가 나와요? 프럭토즈는 빼냅니다. 프럭토즈를 빼내고 수크로즈에 글루코즈만 가지고 중합체인 덱스트란을 만들어냅니다. 정답은 덱스트란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서로 다른 맛을 혼합했는데 고유한 맛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대요. 맛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상쇄되는 거죠. 맛의 대비는 나와 있듯이 다른 물질이 섞여서 많이 강해지는 거고, 여러분이 맛의 상쇄와 구분돼서 많이 봤던 거는 뭐예요? 맛의 상승, 시너지가 난다고 하죠. 두 가지 맛을 혼합했을 때 훨씬 강해지는 거. 단맛과 짠맛을 냈을 때 단맛이 강해지거나 또는 짠맛이 강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맛의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고유 맛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건 맛의 상쇄라고 부릅니다. 억제나 대비하고 헷갈리지 말고 상쇄를 잘 고르시면 답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유를 태양이나 형광등 아래 어디에 놓은 거예요? 빛에 놓은 거죠. 빛에 보관하게 되면 이취가 빨리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취가 빨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빛에 의해서도 이취가 빨리 발생하는데, 이런 빛의 조사에 의해서 빛을 쪼였을 때 발생하는 품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감광제, 이건 뭐냐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자여서 어렵겠지만 감광, 빛에 감응한다,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포토센서타이저입니다. 포토, 빛의 센서타이저, 굉장히 센서티브한 물질을 의미해요. 이런 물질에 의해서 H중앙산소와 같은 ROS가 발생합니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취가 발생할 수 있죠. 맞는 설명이에요. 유당이 분해해서 알데하이드가 생겨서 이취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삼중환산소와 H중환산소보다 반응성이 작습니다. 반응성은 H중환산소가 크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이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베타 아밀레이즈, 잘 알고 있는 당 분해 요소죠. 이렇게 글루코즈가 중합되어 있는 형태, 녹말, 아밀로즈 같은 걸 보면 일사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잘 알다시피 알파 1사결합, 글라이코시딕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가지는 알파 16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타 아밀레이즈는 어떻게 잘랐었죠?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잘랐었죠. 마이토즈 단위로. 이게 베타 아밀레이즈의 기능이었고, 알파 아밀레이즈는 뭐였어요? 알파 아밀레이즈는 중간에 그냥 자르는 거, 엔도형이었습니다. 중간을 랜덤하게 자르는 게 알파 아밀레이즈였고, 끝에서부터 자르는 게 베타 아밀레이즈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타 아밀레이즈는 알파 1사결합을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잘랐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베타 아밀레이즈에서 베타를 고르시면 안 돼요. 베타 고르지 말고 알파 1사결합을 잘라주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파 16결합을 잘라주는 건 뭐였죠? 이거는 글루코 아밀레이즈 같은 작용이었습니다. 글루코 아밀레이즈는 끝에서부터 여기서도 자를 수 있고 여기서도 자를 수 있고요. 이건 브랜치를 자를 수 있는 아이소 아밀레이즈 같은 게 알파 16결합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땅콩에는 포화지방이 많은 편인가요? 포화지방도 있겠지만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거죠. 따라서 이건 틀린 설명. 땅콩을 보관하는데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중에서도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하면 아플라톡식을 만들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관능검사 중에 흔히 착용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건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 1그룹, 2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게 명목 척도고, 서수 척도는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first, 서수라고 하는 건 first, second, third,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등수를 매겨보는 거고요. 맞는 설명. 비율 척도에 의해서 비율로도 관능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간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수 척도라고 하는 건 관능검사에 사용되는 척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같이 기억할게요. 명목, 비율, 서수, 그리고 간격 척도로 관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육류를 가공하는데, 자,
육류 가공하니까 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후강직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육류를 마셔야 할 거예요. 잘게 자르게 되면 뭐가 증가하게 되죠? 표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흡수 능력은 증가하죠. 도살 직후에 수분 흡수 능력은 높아졌다가 계속 감소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사후강직이라고 부르죠. 딱딱해지는 거. 맞는 설명. 칼슘, 아연 이런 거는 이가 양이온입니다. 칼슘 2 플러스, 아연 2 플러스 이가 양이온인데 이런 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1가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같이 1가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수분 능력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2가 양이온이 1가 양이온으로 바뀌어야 수분 능력이 증가합니다. 알칼리 또는 알칼리염은 pH를 알칼리성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수분 흡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타민C를 정량하기 위해서 분광 강도의 스펙트로포토미터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셀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96웨이라고 해서 이런 굉장히 촘촘하게 넣을 수 있는 걸 기계에 넣고 흡광도를 찍었어요. 이 흡광도는 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흡광도가 커집니다. 이거 무슨 법칙이죠? 람베르트 비어 법칙이죠. 비어 람베르트 법칙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흡광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완전히 포화돼서 증가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 나중에 희석시킨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끌어와서 다시 찍었어요. 일정한 구간에서 어떤 물질의 양과 흡광도는 비례한다. 이게 바로 람베르트 비어 또는 비어 람베르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지방산화 중 발생하는 휘발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일단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으로부터 나오는 휘발 성분 중에 헥사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헥사날 함량을 통해서 3패 정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맞는 설명. 그리고 리놀레산으로서 프로파날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지방산이 휘발 성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산화 과정 중, 즉 3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휘발 성분은 보통 이 하이드로퍼록사이드는 초기에 생성되죠. 초기 생성 전 단계에서 측정하지 않고 중간 단계, 진행 단계에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래요.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우선 자동산화의 측정은 하이드로퍼록사이드의 경우엔 굉장히 초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진행 단계에서 측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과당 프럭토즈의 특징이래요. 프럭토즈 하면 자작문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단당 그리고 이당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용해도가 커서 물에 잘 녹고요. 과포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흡수성이 약한 게 아니고 흡수성이 강해요. 그래서 액상,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서 있으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매미전분을 갈아서 유동성 있는 액체 물질을 만들었어요. 가열하고 났더니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 성질이 띠다가 온도가 낮아졌더니 다시 무게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액체 성질을 띠는 걸 우리가 조리라고 부르고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반고체의 형태, 좀 더 점성이 높은 형태로 띠는 것을 우리가 젤리라고 부릅니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젤리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무기나 젤리는 같은 비슷한 형태죠. 이런 교질 상태 우리가 젤리라고 부릅니다. 젤이냐 조리냐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온도를 높이면 조리 상태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영양 성분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중의 한 0.1%, 0.2% 정도 차지하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삼투압 유지, 수분 평형 유지입니다. 맞는 설명이겠죠.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뭐였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차이는 오메가라고 하는 건 이 끝을 의미합니다. 오메가라는 거 자체가 끝인데 어떤 지방산이 있을 때 여기가 끝이면 끝에서부터 세 번째 단위로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이건 오메가6, 3, 세 번째 단위로 있다. 오메가6라고 하는 건 6개 단위로 띄엄띄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는 더 아마 불포화 지방산의 성질이 많고, 즉 이중결합이 더 많고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 틀린 설명이고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나요? 비타민 A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당근 많이 먹어야 되죠. 당근에 뭐가 많이 있어서?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체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죠. 주로 이제 오줌,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또는 뭐 대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쌓일 수 있습니다. 축적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뒤에 설명, 불필요한 양은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수용성 비타민은 맞는 설명이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문제까지 해서 2022년 4월에 출제된 식품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코멘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